시동생이 웃으며 차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죠. 우리 돈이야! 우리 평생이야!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6억이 저 반짝이는 차 한 대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맹세했어요. 저 뻔뻔한 인간에게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삶을 똑같이 맛보게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54이에요. 낮엔 가사 도우미로 남의 집을 닦습니다. 밤이면 퉁퉁 부은 손가락에 파스를 붙인 채 잠들죠. 남편은 과일 가게를 운영해요. 척추관 협착증이 와서 몇 걸음만 걸어도 얼굴이 굳어지는데도 새벽 시장을 빼먹을 수 없다며 늘 먼저 일어납니다. 자식들은 다 키워냈어요.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늙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면 그때가 진짜 끝이다. 그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참았어요. 식사는 늘 혼자 해결했고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죠. 여름철 에어컨은 켜지 않았습니다. 겨울엔 내복 2장을 겹쳐 입고 버텼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6억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달랐어요. 하루하루의 허리 통증, 무릎 시큰거림, 손가락 관절의 열감이 그대로 눌어붙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과일 상자를 옮길 때마다 쌓인 돈이에요. 제가 걸레질하다 손톱 밑이 터져도 참고 일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돈이었죠.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볼 때면 안도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게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없는 약속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가끔 통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린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만큼 모았는데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엄이었어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밤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가끔 일하다 힘들 때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언젠가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정말 잘하고 있어.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도 중요하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어둠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생은 오래전부터 한 번만 잡으면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젊을 땐 친구 따라 시작한 장사로 돈을 잃었어요. 어느 시기엔 도박판에 기웃거렸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두 분께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를 반복했습니다. 명절 상 위에 올려둔 전 하나에도 죄책감을 묻혀 드시게 만들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옮겨왔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어요. 형, 미안해. 딱 이번 달만. 남편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했죠.
다음엔 10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엔 몇백만 원이 됐습니다. 갚는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 박미영. 박미영의 웃음은 언제나 끝이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댁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이었죠. 박미영은 제 옆에 앉더니 제 옷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 옷 언제 사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스타일 안 입던데.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제 가슴엔 바늘처럼 꽂혔어요. 그날 이후로도 박미영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형님은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셔서 그런가 돈이 사람을 어떻게 굴리는지 모르시네요. 첫 번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어넘기려다 혀끝을 깨물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삶 전체를 낮추어 상대의 요구를 정당하게 만들려는 말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박미영은 늘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돈도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 시선이 말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제가 뭘 말하면 형님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며 제 말을 자르곤 했죠. 남편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은 좀 답답하시죠? 제가 봐도 그래요. 시동생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문장을 꺼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야. 좋은 아이템 잡았어. 딱 이번만 빌려줘. 남편이 우린 여유 없어라고 말하면 수화기 너머에서 박미영의 웃음소리가 끼어들곤 했죠. 여유가 없긴요. 형님네는 늘 숨기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였죠. 아껴서 모은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였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또 전화를 했어요. 형, 진짜 이번엔 확실해. 친구가 사업 제안했는데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나. 나만 믿고 해. 남편이 거절하자 시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형만 편하게 살면 돼. 동생은? 그 말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옆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게 살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러자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렇게 차갑게 나오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건가요? 가족이니까 우리 노후는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야박한 건가?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동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동서도 함께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동서가 먼저 들어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를 한번 훑고 냉장고 문에 붙은 마트 전단을 보고는 혀를 찼어요. 형님, 또 제일 싼 걸로만 사셨네. 이러니까 몸이 안 좋으시지. 시동생은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나만 믿어. 형수님이랑 형만 도와주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손이 늘 초조하게 떨렸어요. 눈동자가 자꾸만 옆으로 달아났죠. 뭔가 불안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확실해? 시동생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확실해.
형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라는 말.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시동생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요. 동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 그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죠. 우린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거절을 이기심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시동생 부부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었어요.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죠. 형, 딱 이번만. 형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혹시 시동생이 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근처야. 물 좀 마시고 갈게. 집 비밀번호 뭐더라? 그날은 제가 일을 나갔고 남편도 가게에 있었어요. 집에 사람 없어. 라고 하자 시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나올게. 비밀번호 알려줘. 찜찜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설마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겠지. 물만 마시고 나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공기도 낯설었죠. 침실로 들어가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그 통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통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통장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 말만 입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동생은 잠깐 멈칫하더니 오히려 눈을 부라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요. 시동생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통장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얼굴 앞에 흔들며 말했어요. 형수, 6억이나 있으면서 동생한테 돈도 안 빌려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초조함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저는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시동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수가 숨기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6억이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제가 시동생에게 빚진 사람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통장을 뒤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동생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죠. 남의 집? 형수, 우린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숨겨야 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는 공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요. 제 앞에 선 시동생은 제가 아는 시동생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집착이 보였죠. 시동생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나가.
당장 나가. 가지만 시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답게 살 권리 있어.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 등 굽혀 일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시동생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건 우리 노후야. 우리가 늙어서 살 돈이라고. 시동생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충분히 모았잖아. 6억이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동생은 집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도 사람답게 살 권리 있어. 형네만 편하면 다야.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말만 중얼거렸죠. 통장과 증서를 빼앗긴 건 아니었지만 이미 시동생은 우리 재산을 다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큰일 났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남편은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다쳤어? 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다 뒤졌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내가 지금 간다.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허탈해서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몸은 괜찮아. 근데 여보, 이제 어떡해? 시동생이 우리한테 얼마 있는지 다 알아버렸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가족을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너무 믿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이 멈췄어요.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죠. 남편이 가게에서 돌아와 괜찮아? 라고 물으면 저는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동생이 다음엔 뭘 할까? 우리 돈을 빼앗으려고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러던 어느 오후 은행 앱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잔액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내역이 줄줄이 떴습니다. 몇 천, 몇 백이 아니었어요. 6억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 6억?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도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여보, 나도 말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곧 갚는다고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보냈어? 우리 동의도 없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동생이 무릎 꿇고 빌길래. 가족인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도 돼? 우리 평생 모은 돈을 우리 동의도 없이 보내도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대로 신발도 제대로 못 갈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동생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현관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말이 목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설마 우리 돈 들고 사라진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은 채 시동생을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내렸죠.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이 매달려 있었어요. 동서가 웃으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제 눈엔 그 반짝이는 쇼핑백들이 칼처럼 보였어요.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이게 뭐야? 우리 돈으로 이걸 산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동생은 잠깐 굳더니 금세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과격해요? 사업하려면 겉모습도 중요해. 시동생의 말투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동서가 쇼핑백을 들고 제 옆을 지나가려 했어요. 저는 동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동서가 제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마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아? 남편은 허리 아파서 밤마다 신음하고 나는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파스를 붙이고 잠들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말하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형님은 그런 살밖에 몰라서 그래요. 돈을 굴릴 줄을 모르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일한 우리 삶을 그런 삶이라고 폄하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시동생이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것도 투자예요. 사업할 때 옷 하나, 가방 하나가 신뢰를 만들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저는 시동생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핑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 그게 사업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이 제 팔을 밀었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벤치 모서리에 부딪혀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통증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소리를 지르는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시동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깟 돈 갚으면 되잖아요. 그깟 돈.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6억이 그깟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제 어깨를 다시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벤치 옆에 주저앉으며 손바닥이 바닥에 쓸렸어요. 따끔거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왜 저래? 싸우나 봐. 시끄럽네.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딱 한 문장이 찍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구나. 시동생 부부는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쇼핑백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품 쇼핑백 들고 있더라. 우리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시동생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영의 차가운 눈빛, 시동생의 뻔뻔한 말투. 그깟 돈 갚으면 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말했어요. 시동생이 외제차 계약한다더라. 저는 그게 거짓말이길 바랐습니다. 확인하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발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번쩍이는 차 옆에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영업사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으며 차 보닛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어요. 시동생이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제가 물었죠. 시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형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 저는 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걸 사려는 거야? 우리 돈으로? 시동생은 손바닥으로 차 계약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업할 땐 이런 차 타야 일이 잘 돼. 거래처가 사람을 다르게 봐. 그 말투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돈이야. 우리 노후야. 말이 목에서 뭉개져 나왔어요. 울음은 제 의지랑 상관없이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영이 매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와 혀를 찼어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요?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곱게 늙으라고요? 우리 돈을 빼앗아 가면서요? 박미영이 더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요즘 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제 존재 자체를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내 돈 다 갖고 간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치매로 만드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형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박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도 창피하다고요. 적당히요? 우리 평생을 빼앗아 가면서 적당히 하라고요?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일해도 아껴도 참아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기는구나. 허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오래된 목소리로요. 정희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박순애가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낸 친구였죠. 순간 너무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순애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눈가가 금세 빨개지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진짜 치매는 아니지? 그 한마디에 저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맞아. 내가 정희 맞아. 순애야, 나 네 친구 맞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필 이런 꼴로 너를 만나냐.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갑자기 순애가 제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어릴 때 우리 집이 많이 가난했었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굶고 있으면 네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줬어.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장면이 눈앞에 겹쳐 올라왔습니다. 종이로 감싼 알루미늄 도시락, 김치 냄새, 괜히 들킬까봐 고개를 숙이고 먹던 그때의 숨결까지요.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순애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젠 내가 갚을 차례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금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내가 와야 해.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순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애야, 됐어. 이미 늦었어. 돈도 다 쓴 것 같고.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죠. 정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변호사야. 도움 될 거야. 저는 멍하니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먼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순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아들 최도윤이야. 로펌에서 일해. 도윤 씨는 제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그리고 순애를 보며 물었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들어봐. 도윤 씨는 근처 카페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자 도윤 씨가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집에 몰래 들어온 일, 통장을 뒤진 일, 남편 명의로 돈을 송금한 일, 명품 쇼핑백과 외제차 계약 이야기까지요. 말하는 동안 도윤 씨는 눈을 한 번도 딴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영이 저한테 치매 왔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 말을 하자 도윤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명예훼손이네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누가 증언해 줄지 모르겠어요. 도윤 씨는 메모하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목격자 찾을 수 있어요. 통장 내역은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보여줬어요. 도윤 씨가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선생님 동의 없이 송금됐다는 게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낸 거예요. 제 동의 없이요. 제가 말하자 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부인 명의 재산이었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또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저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형만 편하면 되냐고 했어요.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남편이 견디다 못해 보낸 거예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집에 무단 침입한 건 확실하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해도 허락 없이 통장을 뒤진 건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미수로 볼 수 있어요. 도윤 씨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였구나. 도윤 씨는 조용히 메모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희 선생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봐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억울함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돈을 반환하라고요. 그리고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밟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소비한 돈을 전부 돌려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며칠 뒤 도윤 씨가 시동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 목소리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동의도 없이 가져가고 사치품 사고 나한테 침해왔다고 하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시동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수, 오해예요. 저 정말 사업 때문에. 저는 말을 끊었어요. 변명 필요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난 더 이상 너랑 직접 얘기 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동서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 씨는 문자, 계좌 내역, 통장 사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매장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박미영이 저를 밀친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도윤 씨가 말했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훼손, 폭행,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시동생 부부는 결국 조사받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시동생이 또 전화했어요. 형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너희가 먼저 우릴 가족으로 안 본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시동생 부부가 또 무슨 수를 쓰진 않을까?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죠.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쁜 소식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순애와 함께 도윤 씨 사무실로 향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도윤 씨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앉으세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꼭 쥐었어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동생 부부를 조사한 결과 횡령과 사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도윤 씨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무너뜨렸죠. 문제는 돈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는 겁니다.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품 구매, 외제차 계약금, 그리고 도윤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도박입니다. 도윤 씨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동생이 카지노에 드나들었던 기록이 나왔어요. 상당 금액을 잃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도윤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재산은 예금 잔액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외제차는 계약금만 내고 취소됐고 명품은 일부 압류했지만 중고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4천만 원. 6억 중에서 4천만 원. 저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구나.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가 날 정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무뎌져 있었으니까요. 순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한 기분이었죠. 남은 건 4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론 더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동생 부부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강제 집행을 해도 나올 게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그럼 이대로 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소진된 돈은 어쩔 수가 없네요. 사무실을 나오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애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우리 아들이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애야. 도윤 씨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이미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4천만 원? 6억 중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동생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6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하루하루 허리 굽혀 일하며 쌓은 돈인지,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 순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돈 좀 보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저는 깜짝 놀라 순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순애야. 그건 절대 안 돼. 순애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정희야,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어릴 때 도시락 나눠준 거. 그게 무슨 빚이야? 그냥 친구끼리 한 거지. 제가 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그때 너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었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희야,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제발 받아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 도움만으로도 충분해. 도윤 씨가 없었으면 4천만 원도 못 찾았을 거야. 순애가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순애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며칠 뒤 4천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6억에서 4천만 원. 1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돈 들어왔어.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모아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돈 들어왔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순애가 걱정할 것 같았어요. 순애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것도 못 찾았을 거야. 제가 말하자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4천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남편과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일할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당신 허리는 괜찮아? 척추관 협착증 있잖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어. 우리 다시 모으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그 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가 말했죠. 하지만 속으론 두려웠습니다. 다시 6억을 모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절반이라도 모을 수 있을까? 우리 나이에 말이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순애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손이 먼 시간이 지나 되돌아온 것처럼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정희야, 오늘은 어때? 저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론 괜찮지 않았지만 순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했고 남편도 과일 가게를 운영했어요. 4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자주 아팠고 손가락도 더 붓기 시작했죠. 남편도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시동생 부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어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돈을 잃은 건 아팠지만 순애를 다시 만난 건 축복이었어요. 누가 나를 붙잡아 준 건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손이 먼 시간이 지나 되돌아온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내 손으로 번 것, 내 몸으로 버텨 만든 것만큼은 다시는 아무에게도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때론 당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